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나오겠습니까? 계속 간보고 있죠. 한때는 우리가 안철수 의원 보고 간철수라고 했는데 간철수. 이제는 한동훈 보고 간동훈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간을 보면서 계산기 두드리는 게 나와서 자기가 될까 말까 그리고 될 리도 없지만 된다 한들 지방선거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온갖 꼼수. 근데 정치는요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대도무문이라고 하잖아요. 정도다 싶으면 걸어가야 되는 건데 이미 계산기 두드리다가 타이밍 다 놓쳤다. 이제는 나와봤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 호불호를 떠나서 예.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걷어차고 전대 출마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 받을 표 상당수가 안철수로 빠져나가게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의 어떤 지지 성향이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에 서로 막 견제는 하고 하지만 그래서 한동훈이 나올 만한 타이밍은 좀 놓치지 않았나. 그런데 주변의 취재를 보면 측근들은 다 말리고 있는데 본인은 관심 받고 싶어서 당대표 선거 안 나오면 계속 라방이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처음이야 재밌지 근질근질 하거든요. 돌돌이 라방. 또 의전 받고 싶고 이 당에서 막 당대표실 내주고 막 운전기사랑 당직자들 다 붙고 전국 돌아다니면 대표님 하고 이거 한번 맛보면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오고 싶어서 죽겠다. 근데 측근들이 다 말린다. 예.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안 되면 측근들이나 친한계로부터 아 그러게 우리 말 좀 듣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데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나와서 국민과 당원의 평가를 받아라. 한동훈 당신이 이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버림받았는지 한번 깨달아 봐라. 그리고 그걸 표로 받아보는 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예. 안 나오면 계속 뒤에서 라방하고 훈수 두고 이 당의 발목을 잡다가 예. 대선 패배를 사실상 유도했잖아요. 예. 지방선거 망하게 만들고 거 봐라 나 없어서 지방선거 졌다. 지선 끝나고 또 나올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번에 나와서 그냥 아싸라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 나오면 좋겠습니다. 최근 그 지지율 보니까 뭐 한 20%에 있다가 지금 한 11%까지 떨어졌던데. 네. 지지율이 계속 좀 추락하는 거 추세 아닙니까? 그 추락하는 지지율에는 날개가 없죠. 아 그렇군요. 반전 카드도 없고 그렇군요. 반전을 하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변했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한동훈이 한 번이라도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 사과, 반성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네. 자기 자신은 결점이 없다 이런 이상한 망상과 확신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근데 사실 한국 정치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저 사람은 배신자야. 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배신자 프레임이요.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교묘하게 뭐 쓴소리하고 옳은 소리 했는데 배신자라고 하면 안 된다. 배신자 프레임을 막 깨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이 달라서 배신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받아 먹을 때는 아유 대통령님 충성 하면서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어 놓고 네. 뒤통수 치니까 배신자 소리를 듣고 이 프레임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승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신자 소리를 듣는 거고 예.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20년 업어 키운 검사 후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아니었으면 법무부 장관 언감생심 꿈이나 꿉니까? 아니에요. 그거 말리는 사람 천지였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키워준 거잖아요. 받은 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받은 것보다 10배, 100배를 더 받았어요. 더 받았다. 그래 놓고 유승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것보다 훨씬 더 모질고 잔인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죠.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적으로 이런 인간이 용서받고 득세하게 되면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 보고 걱정되는 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야 너도 대통령 되려면 정가 한 4개는 있어야 돼. 이게 걱정되잖아요. 네네. 한동훈이 잘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니 너도 성공하려면 20년 키워준 형님 뒤통수 치고 벼랑 끝으로 밀어야 돼. 이렇게 될까봐 이건 정치를 떠나서 한국 사회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같은 인간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고 봐요. 사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했지만 한동훈은 법무장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총선 공천권 다 휘두르고. 근데 그러니까 자리 받은 걸로 치면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제가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원래 정치인인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정치하는 금수저 정치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은 그냥 원래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전국구로 크고 원내대표 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이죠. 근데 한동훈은 그 장인어른 관련된 의혹도 많고 맞아. 아버지 회사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하잖아요. 맞아. 윤석열 대통령 없었으면 정치권에 얼씬 더 못할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걸 상속 받아놓고 부모님 고려장 지내는 그런 자식인 꼴이에요 이게. 참, 이 댓글에서 우리 장해찬 우리 최고위원 말이 너무 맞다고 장하다 장해찬 이런 연계소문인 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경태 부산사을 의원은 그동안 한동훈을 많이 엄호하고 지지해온 사람인데 친한계죠. 네. 네. 근데 자기가 지금 당대표 나가겠다고 먼저 선수를 쳤는데 이게 서로 이야기가 안 된 겁니까? 이야기가 되어서 뭐 전술적인 어떤 트릭을 쓰는 겁니까?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다. 네, 뭐 이영풍 기자님 부산 출신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조경태 의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돈키호테인데 그냥 풍차보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육선을 했는데도 당내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인기가 없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친한계 정광재 전 대변인이 TV조선 유튜브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한동훈과 친한계가 조경태 전폭 지지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조경태 밀었다가 조경태가 박살나면 한동훈한테 데미지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꼼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자체가 일단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건데 이미 이런 멘트들로 인해서 한동훈과 조경태 사이는 또 갈라졌다고 봐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조경태는 한동훈 왜 안 나오냐. 안 나올 거면 내가 나가겠다. 나 밀어달라. 한 딸들이 나 지지해달라. 한동훈은 내가 아직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데 감히 나보다 선수를 쳐? 내가 안 나간다 쳐. 너 밀었다가 네가 10% 20%밖에 못 받으면 내가 무슨 망신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런 선거를 통해서 균열이 나게 돼 있는 거죠. 의리가 없군요. 의리가 없죠. 그래서 이 전당대회 조경태 출마를 계기로 한동훈과 조경태 사이도 멀어지게 됐다.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이 뒤늦게 출마하면 조경태 바보 되는 거고 출마 안 하면 적극 도와줘야 되는데 조경태는 표 많이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친한계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전폭 지지 못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아하. 이러면 이제 조경태 입장에서는 또 서운함이 쌓이는 거고 그렇죠. 점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게 되는 수순인 거죠. 결국 우리 장혜찬님 아주 예리한 분석이라고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한동훈, 친한동훈 계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권 집단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 대부분이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입니다. 네. 꿀지역구 전략 공천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러니 자기한테 공천 줬으니 충성하는 거고 다음번에도 공천 달라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번에 공천 줄 가능성이 없겠는데? 총선 때 대표 못 하겠는데? 싶으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청년 최고로는 친한계 우재준 의원, 대구. 네, 그리고 일반 여성 최고위원으로는 친한계 한지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유력한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사람들은 한동훈의 특명을 받고 나와서 예. 청년 최고나 여성 최고위원은 비교적 경쟁률이 좀 낮잖아요. 예, 예. 지도부 들어가가지고 계속 발목 잡고 해방 놓겠다. 그리고 한동훈이 안 나와도 한지아나 우재준이 당선돼 버리면 봐라 한동훈 영향력 건재하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들도 결국에는 지금 최고위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번 공천 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총선. 근데 총선 때 한동훈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싶으면 언제 표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무슨 의리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 대한민국 정치사를 이렇게 쭉 최근 뭐 한 3, 40년 돌이켜 보면은 사실 뭐 다 대통령 만든 세력들 가령 뭐 김대중, 김영삼 뭐 등등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세력이 확실하게 있는데 찐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찐 세력을 뭉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자기들끼리의 정치적 의리거든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의리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장혜찬 전 최고가 잘 분석해 주셨는데 의리보다는 명분보다는 서로 간의 이권 관계로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럼 이권이 없어지면 공중분해돼 버리는 그런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 나중에 재밌는 폭로 많이 나올지 몰라요. 친한계 가령 비례대표 등에서 가령 내가 봤다 가발 맞다 막 이러면서 어깨에서 뭐가 흐르더라 뭐 이런 폭로가 나중에 나올지 몰라요. 저는 참. 이 비례대표 초선들이 뭐 그렇게 정치적 신념이나 의리가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참 이거 보면 여러분 지난번 총선 때 이런 애국지사를 공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걸 흠잡아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또 거기에 밀어넣고 지금 지역구에서도 별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 상당히 재미있는 지금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장동혁 의원하고 충남 보령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여의도 기자들 말 들어보니까 장동혁 의원실도 나름 고민하고 준비는 하고 있대요. 그래요.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일단 실체는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은 미풍이다. 하지만 길게 보고 키워볼 만한 카드다. 왜냐하면 장동혁 의원이 한때 친한계였습니다만 그렇죠. 누구보다 일찍 한동훈의 한계를 보고 진면목을 보고 실망해서 뛰쳐나왔고 저는 그거 대단한 용기라고 평가해 주고 싶거든요. 진종호 의원 다시 돌아갔잖아요. 또 그 밑에서 막 당원 모집하고 있잖아요. 예. 최고위원 사퇴했다가 예. 그런 거보다는 한동훈 아니다 끝났다 판단하고 나온 것도 용기죠. 그리고 계속된 어떤 이 정치적인 능력이 있음을 여러 집회나 연설이나 국회에서의 과정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자산으로 길게 보고 키울 만한 카드인 건 분명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당대표의 유력 주자라고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만약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죠. 굵직굵직한 메시지를 던져서 이 과정에서 그래도 다음번에는 장동혁한테 한번 맡겨도 되겠네. 이런 인식을 전국적으로 이끌어내고 장동혁도 당대표 후보군 정도 되지. 이런 평가만 받아도 대성공이지 않겠나. 뭐 저는 무조건 정치를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니까 지금은 딱 그 정도의 어떤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 장동혁 의원하고 대전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 발언하는 것들을 쭉 보니까 결국 그 장동혁 의원이 이제 한동훈과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어떤 분기점이랄까요?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찬반을 놓고 한동훈이는 찬성으로 갔고 장동혁은 반대로 오게 되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장동혁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장동혁 의원이 더 크려면 결국에는 한동훈과의 각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같이 정치를 했지만 이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겠더라. 결국 한동훈과 친한계가 살아있으면 장동혁 의원도 더 큰 정치인이 못 돼요. 맞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들은 지금 위드우니 같은 데 가보면 장동혁을 최고의 배신자라고 막 생각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 정치라는 건 각을 세우고 싸워서 투쟁해서 이겨야 몸집이 커지고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워 보이는데 만약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당내에서 한동훈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그 세력을 밟고 일어서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만 장동혁 의원의 지지도나 인기나 이런 게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당대회가 지금 8월 19일이지 않습니까? 뭐 대략 그렇게 결정난 걸로. 그러면 보통 그 후보로 나오실 분들은 언제쯤 주로 이 출사표를 던지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좀 늦은 타이밍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전대가 좀 급박하게 치러지는 거잖아요. 예. 오늘 선관위원장 발표됐으니 예. 선관위가 아마 이번 주 중에 구성되고 나면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으면 다음 주 중에는 대부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섰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그런 능력이랄까 실력, 노력으로
41% 가까운 득표율을 보였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 이렇게 가면은 김문수 대세론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한 번 형성된 지지율이라는 것을 단기간에 뚫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만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돼도 예.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 못 거두면 그걸로 정치 끝이에요. 다음 기회가 없어요, 김문수 후보한테. 예. 근데 지방선거 지금 어려울 게 뻔하잖아요. 예. 이걸 이기려면 대규모 뭐 저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혁신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 혁신이 친한계가 말하는 혁신은 정통 보수 다 나가라. 국민의힘을 좌파 정당 만들겠다라는 게 그들의 혁신이라면 그들이죠. 예. 김문수가 해야 될 혁신은 어설픈 통합이 아니라 뭐 한동훈과도 함께 하겠다 이런 이빨린 말들이 아니라 민주당이랑 안 싸울 것들은 다 짐 싸서 나가라. 너네 필요 없다. 죽을 각오로 이재명과 맞서서 돌격할 사람들만 데리고 우리가 소수정해 되겠다. 이 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지역에서 뜨끈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헛기침이나 하는 유지들, 중진들 다 나가라. 다음번에 영남, 대구, 부산, 경남, 경북의 공천 참신하고 젊은 보수우파 파이터들한테 공천 다 줄 거다. 지방선거도 그렇게 하겠다. 막 이런 대규모 인적 쇄신 작업을 김문수 후보가 밀어붙일 강단이 있으면 그리고 그놈의 어설픈 통합이 아니라 이재명이 당 운영했던 걸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 친명 아니야? 너네 다 가. 집에 가. 필요 없어. 총선 이기고 대선 이겼잖아요. 오히려 국민들은 당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걸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기와 혁신에 대한 의지가 김문수 후보한테 좀 필요하겠죠. 목격자 K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이것저것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작권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은 제가 우리 목격자 K님의 예. 팬입니다. 아 정말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설레기도 하고 부담도 되기도 하는데 아우 제가 설레네요. 예. 항상 보면 네. 말씀 아시는 것도 많지만 그 전달력이 되게 편하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기분 좋게 방송 잘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실은 제가 저보다 잘생긴 분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 구독자님, 시청자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참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네. 그 위험성에 네네.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잘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 위주로 뭐 사회 현상을 파악하려는 사람들은 그저 이재명 유능하니까 위험해도 좀 괜찮지 않아? 위험한 거 나랑 상관없잖아. 이렇게 막연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위험한 게 가장 뭐냐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인데 사실 우리가 외교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모든 삶들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삶의 무게가 중요한데 저는 최근에 그 대출 규제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거 맛보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뭘 맛봐. 아니 대출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청년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입장에서 그리고 어렵게 해가지고 요번에 본인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그럼요.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데 그걸 맛보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지점에서 기이한 건 이재명이 선거 때랑은 태도가 달라졌다는 맞아요. 거예요. 선거 때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급을 많이 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식이었어요. 그 태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바뀐 게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출 규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단 이재명이 예상 못한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임기 시작할 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라갈 거라 예상 못했던 그 그렇죠. 무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뭐 정말 이재명이 웃긴 건 또 그 대출 규제 정책이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라는 식의 메시지 원래 혼선도 총치기 있었잖아요. 전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미리 밑밥은 깔긴 깔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이제 무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실 이재명 정권 시작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 데는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 아니에요. 네. 부동산 정책 낸 게 없잖아요. 네, 아직. 그렇죠. 예, 첫 번째 정책이라고 한 게 사실 뭐 금융위에서 한 거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건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훨씬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 쿠폰 뿌리면 소비 쿠폰이란 말도 좀 기분 나빠요. 그거 무슨 정부가 무슨 뭐 쇼핑몰입니까? 왜 쿠폰을 뿌려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배급이죠. 아, 배급이죠. 이거는 뭐 그래도 덜 기분 나쁘게 하려고 좀 긍정적인 이미지 만들려고 기본 소득 이렇게 불러왔지만 사실 배급이죠. 길들이는 것이고 이게 그때 이재명 자기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쓸만한 카드가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다. 그걸 빠르게 한다. 빚을 내서 한다라는 이야기에 시장이 물가가 올라가겠구나. 물가가 올라갈 때 그러면 사실 그렇죠. 이게 뭐 진짜 대출 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집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미 지금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본을 얼른 자산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가수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집을 자기가 실거주할 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이걸 투자 목적으로 안전하게 자산으로 옮겨 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강남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한 정책은요. 정확히 정말 어려운 어떤 수요자들을 어떻게 보면 수요에서 탈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못 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정책은 전형적으로 이재명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네. 장면이라고 보고 그 무능함이 어떤 난폭함과 결합이 되면 얼마나 큰 화로 돌아올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보통 사이클에 따라서 좀 시간이 늦게 그 효과가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텐데 당장은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왜 돈도 없는 사람이 진성준 같은 사람 돈도 없는 사람이 대출 받아 집 살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본인도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대출이라는 거는 이 고도화된 자본시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대출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레버리지를 얼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가 능력이고 그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풍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정말 더 나은 집을 더 쉬운 쉽게 자기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에서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라는 걸 이재명이 자기 기자회견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다 지금 탈락시키겠다라는 네. 수요 억제책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그 말이 뭔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살 수 있는 사람 못 사게 만들면 수요가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권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양극화됐을 때 그렇죠. 우리 K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뿜질러 드렸거든요. 그렇죠. 사실상에 예. 세금과 대출을 통해 가지고 다주택자를 악마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맛보기라고 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시장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선순환 과정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관리해온 부동산 그 시장을 지금 뛰게 만들었잖아요. 맛보기인데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교 쪽에서도 맛보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외교에서는요, 참 돌이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 역진이 불가능한 그런 그렇죠, 역진. 불가역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령 조선시대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 망하고 난 다음에 복원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어떤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혹은 연대를 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데 줄 서가지고 무너진 다음에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부동산 같은 건 말하자면 국민들이 조금씩 경제적 손해를 입는 것이다. 나눠 가지는 것이다. 그것도 심각하고 네. 그것도 권리 침해지만 나라를 잃는 서름을 진짜 걱정하게 만드는 게 지금 외교 정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다뤄볼 텐데 네네. 전자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자권을 그쪽은 회수한다는 표현을 써요. 전자권. 그리고 환수, 예. 환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뭔가 빼앗겨서 환수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고 보통 기자들이 얘기할 때나 가치 중립적인 용어는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을 볼 때는 전쟁 시에 그 작전권 통제를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렇죠. 위험한 거잖아요.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참 좌익들이 용어 혼란 전술, 그러니까 언어를 선점한 다음에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완전 자기들 원하는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는 거죠. 정말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게 환수, 회수 이렇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걸 돌려받는 것 같은.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를 빼앗긴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권이 지금 미국한테 가 있나요? 심지어 정권이 정말 엉망일 때는요, 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나라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막 뭔가 부당하게 권리를 뺏겼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극좌 종북 주사파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고방식에서 자기들이 따르는 북한 정권 혹은 최근에는 중국 정권 이득되는 관점을 지금 가져와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자권이 환수된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하는 통수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전자권은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이잖아요. 그럼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같이 연합으로 전쟁을 할 때는 연합사 사령관이 지금 대한민국 군을 포함한 통솔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말하자면 적들이 불편해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수를 한다는 건 국군이 지금 그 전자권을 가져온다는 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 한미연합사 해체를 원하는구나 그렇죠.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지금 같은 역할을 할까요? 지금 아예 완전 달라질 겁니다. 아니, 심지어 철수까지 그럼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존의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굉장히 어떤 동맹을 기회비용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1만 명 정도 그 정도로 축소시킨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주한미군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이제 통일부를 출입했습니다. 기자 시절에. 그러니까 북한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북한이 미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양은 가면 건물이 다 커요. 널찍널찍해. 그게 뭐냐면 6.25 때 평양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예 다 해가지고 계획도시로 바뀐 거예요. 그만큼 미군에 대한 어떤 포비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한다, 빠진다.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는 게 전자권 환수, 전자권 전환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저는 진짜 당혹스러운 게 이재명 정부에서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로 쓴다. 저는 이걸 이제 좀 통합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은 무능합니다. 네. 그 무능함, 자기 스스로도 몰랐던 무능함에 당황하기도 해요. 관세 협상이 참 미국과 터프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에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요건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저는 뭐 꼭 의도하건 안 하건 이재명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지는 여기까지다. 가령 어떤 것이냐. 트럼프가 지금 대한민국의 관세 협상하면서 요구하는 것들 중에 전자권 환수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드러낸 건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에 대비해서 가령 관세가 아닌 비관세인 상태에서도 장벽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 지금 해소하라라는 것이고 최근에 가장 이슈된 건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에요.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법. 네. 그게 미국의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미국의 빅테크들은 다 규제를 하지만 규제 대상이 자동으로 되고 심지어 그 규제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출 일정 부분 넘어가면 선제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그냥 삼고 그 다음에는 그 말하자면 유튜브나 뭐 아마존에서 자기네들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중국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유럽에서도 플랫폼법을 만들지만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미국 빅테크의 적대적인 그런 정책인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해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해소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까봐 전작권 같은 걸로 사람들 시선 흐리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트럼프의 요구사항 중에 단순히 그 어떤 무역뿐만이 아니라 외교적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나라의 어떤 태도인지를 보고 싶죠. 그렇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방공망을 다 초토화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공식적 성명으로 중국 외교부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이란 외교부 아닌가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그러니까 그 외교적으로 그런 공식 성명을 낼 때는요, 우려, 규탄 이런 표현은 가장 적대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다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총칼로 안 하고 외교적 수사니까. 예. 외교적으로는 반대나 비판도 돌려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히 우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심지어 그 다음 상황을 다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란의 핵을 거의 불능화한 상태에서 나토에 갔을 때 대한민국의 언론이 대통령실의 어떤 뭐 정보를 받아 적는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토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재명이 여전히 고민인데 트럼프가 나토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불참적으로 가자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럼프는 그 나토 회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나토에 가서 나토의 우방국들의 뭐 정상과 나토 사무총장에게, 심지어 나토 사무총장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까지 막 맞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그 이란의 비핵화에 대해서 찬양을 했거든요. 네. 모든 그 서방의 자유진영의 나라가 다 그러고 있는데 대한민국 거기 빠진 거예요. 심지어 니케이의 보도로 우리가 듣게 된 건 IP4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네 나라 정상이 오면 트럼프가 거기에 그 회의에 참석하겠다. IP4기 때문에 이 네 나라만 모이는 회의인데, 그리고 거기에 나토 사무총장 정도 같이 앉는 자리인데 트럼프가 친히 거기 함께 하겠다라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에서 보도됐습니까? 대통령실이 네. 브리핑했나요? 이재명이 지금 트럼프랑 잘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야죠. 근데 그걸 알릴 수가 없죠. 그럼 무조건 참석해야 되니까. 그렇죠. 참석하라는 여론이 강해질 거니까. 그래서 그런 보도는 우리는 니케이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거기에 가타부타 확인 중이다 하고 그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 보도는 트럼프가 IP4에 이 나라들 안 오네? 그럼 나도 불참이야 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네. 그게 공식적으로 나왔으면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던 게 맞잖아요. 네. 그런 것들 지금 이 정부가 거짓말한 걸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관세 협상 잘 됐을 겁니다. 이 그림을 누가 보여줬냐면 영국이 G7에서 트럼프랑 30분 회담하는 그 기회에 사이드라인 미팅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발표한 게 관세를 10%로 낮추는 거예요. 네. 영국이 미국과 안보적, 외교적 그런 가치 동맹으로 아주 공고한 모습을 보이고 서로 의심이 없으니까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일부러 트럼프는 그걸 보여주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도 사람이고 미국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잘 보십시오. 탄핵 국면 때 탄핵 사유로 그때 그렇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북중러를 경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그게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매체에서, 미국 관영 매체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꼭지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놓고 몇 번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미국에서 가장 말하자면 그 어떤 그 해당하는 학계 전문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그런 토론을 했어요.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다만 트럼프는 앞으로 변화가 가능한가 테스트하고 싶고 시험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요. 네. 모든 시험에 다 낙제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은요, 이 관세 협상으로 별로 자기가 재미 못 볼 거를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가령 뭐 7월 8일 날에 그 서한 온 것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게 유예해 준 거다라고 이야기야. 우리가 그럼 아니, 지금까지 뭘 했어? 뭘 유해? 그게 성과면 전 세계가 다 성과 낸 겁니까? 모든 나라가 지금 다 8월 1일로 지금 서한을 받고 있거든요. 서한을 받는 나라들은. 그런 것밖에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심지어 지금 위성락이라는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가령 이런 거죠. 위성락을 보내가지고 제대로 쓰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안보적, 외교적, 국제 질서 재편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우리가 정말 협조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했으면 됩니다. 근데 뭐 했죠? 전자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더 웃긴 건 정상회담에 대해서 루비오한테 얘기했더니 공감하더라. 이런 거 가지고 공감하죠. 공감은 날짜를 줘야지. 아니 몇 년 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밥 한 번 먹자 하면 몇 년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또 그렇죠. 그런 자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밥 한 번 먹자가 아니라 밥 먹는 날짜 정합시다 해야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공감 정도가 아니라 그건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요? 덜 적대적으로 거절한 거죠, 사실상. 공감이란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어떤 실현하기 어려운 한미 관계 정상화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로 보냐면 이제는 반미의 어떤 정말 자기 본색을 드러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궁극적으로는 결국 미국과 관계 완전히 좀 망가질 수도 있는 관계 그 정도까지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목적은 중국과의 관계를 전혀 훼손하지 않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아니 저는 우리 목격사 K님의 좀 공감하는 게 그 조선일보 사설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한미 이상기로 집권당 감정적 대응은 안 돼. 이게 자락을 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어떤 숫자 일부러 전략적으로 좀 틀리는 거거든요. 4만 명이다 5만 명이다 실제로는 2만 8천 명인데 근데 트럼프가 이게 협상에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방안으로서 좀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권당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단어가 지금 예의 없다. 그리고 무도하다. 네. 이거는 정말 적대적인 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 지금 정말 걱정됩니다. 이거 분명히 정책위의장의 공식적 발언이었기 때문에 뭐 지나가다가 뭐 기자한테 그냥 툭 흘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리 딱 깔고 앉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조건 미국의 보호가 될 텐데 일단 미국이 기분 나쁘길 원하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이제까지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우리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거를 반발하고 이렇게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다. 존중이나 얘기가 찾아볼 수 없다. 얘기하는 순간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에 이제 그런 그 전직 대통령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 이러면 판 깨자는 거지요. 막 가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가자는 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판 깨자는 거죠.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이제 그런 것까지도 상정해 놓고 한 태도다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제가 이제 매체들을 쭉 계속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기득권 특히 좌익 매체들을 쭉 보면 이번 주 들어서서 좌익 매체들의 트럼프 악마화가 정말 본격화됐어요. 그럴 수 뭐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JTBC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10개 이상 트럼프 비판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한테는요 대한민국이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 혹은 국제 질서에서 어떤 위상을 가진 관심 없습니다. 이재명은 자기 지지율 지키는 것만 관심 있어요. 지금 이재명에 부역하는 매체들 그리고 좌익 진영 전체가요 그거 돕고 싶어 합니다. 네. 그냥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이 되면서도 이재명 지지율만 지키면 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악마화하고 트럼프의 모든 그 뭐 관세라든가 외교라든가 대중국 전략까지도 전부 다 저 사람이 비정상이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가 관세라든가 아니면 주한미군 어떤 재배치 문제 이런 걸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때 이재명 비판하지 말고 트럼프 비판해라라고 자락가는 거예요. 그런 액션을 진성준이 마치 페이스메이커 하듯이 먼저 나서서 자기 진영에 보여준 겁니다. 저는 지금 목격자 K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게 여론전으로 간 거거든요. 예. 태생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어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인식되느냐는 냉정하게 계산이 끝났습니다. 네네. 사실 뭡니까? 중국은 진보, 보수, 민주당, 공화당과 상관없이 그렇죠. 제1의 소위 말해서 견제해야 될 대상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쉐쉐, 대만에 대해서 쉐쉐, 심지어 후보 시절에 타임즈인가요? 질문을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하겠냐, 도와줄 거냐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계인이 침공하면 그때 생각해 두겠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모든 미국 사람들한테는 뜨아하는 겁니다. 야, 외계인 침공? 아니, 시진핑이 인민해방군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2027년까지 대만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한미 동맹의 한 축이라는 대통령이 될 자가 그런 인식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진짜? 이 전자권 환수도 사실 그 맥락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미국이 말하자면 지금 미군의 지금 해외 주둔한 미군의 재편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8월 달에 엘브리지 콜비라는 지금 국방부 차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곧 이제 발표할 거예요. 8월 달에 발표할 내용에 혹시 주한미군 감축이 있을까봐 우린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발표를 할 때 주한미군이 충분히 아주 많이 감축되길 바라면서 이재명이 이 지금 전자권 카드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전자권 환수 뭐 이 지금 논리로 주한미군과 연대를 더 약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 저쪽에서 이런 가능성 때문에 더 해야겠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가령 5월 달에 월스트리트저널로 사실 리크됐다고 보는 건데 4,500명을 이동하겠다. 맞아요. 주한미군 4,500명 이동하겠다. 예를 들면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어떤 상륙전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 지금 북한과의 전쟁을 상정해 놓고 지금 대한민국에 주둔한 건데 그게 이동한다는 건 그냥 지금 한반도 상황은 대한민국에 맡기고 미국이 중국에 집중해서 다시 재편한다는 건데 여기에 어떤 함의가 있냐면 한국을 못 믿는다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지금 뭐랄까 평시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재배치를 하거나 혹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같이 역할을 해주거나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이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지금 말하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볼모로 잡혀 있다. 말하자면 레드팀으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언제 친중할지 모르는 저 지도자한테 지금 같이 볼모로 잡혀 있는 역할로 느끼기 때문에 이걸 마치 유사시를 위해서 빼내야 되는 그런 그림처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국방부 차관뿐만 아니라 전직 이제 핵세스에 이제 보좌를 했던 사람이 10,000명을 빼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10,000명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지상군 다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행 전력, 공군 전력까지도 일부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 대한민국 못 믿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못 믿고 대한민국에서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과 뭐 거의 열전을 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의 어떤 방어력이 굉장히 지금 한국 때문에 약화될 게 걱정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공군 같은 경우는 미군 보훈토로 보낸다. 스트라이커 여단 같은 경우는 또 지상군은 괌으로 보낸다. 그 정도 도망가야지 안전하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100% 우리 의지대로 지킬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런 걸 파악하고 아예 미국과 절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상황이 지금 전자권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오정환 전 MBC 노조위원장 통해 가지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2023년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때 워싱턴에 갔습니다.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70주년 네네. 기념으로 갔는데 이게 전자권 환수라는 거 전환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인계철선이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다는 억지력을 강화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런데 주한미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이 공격했을 때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동맹이라는 게 그냥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군과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이걸 빼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좋으라는 게 뻔히 견적이 나오는데 인계철선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조금 더 긴 시간을 둬서 관찰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원래 미군이 어디에 많이 있었죠? 동두천, 의정부 이런 데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 캠프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부대들 역할이 바로 인계철선이었거든요. 그때 그걸 빼면서 인계철선이 완화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를 평택으로 옮긴 거 어떤 정권이 했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이뤄졌거든요. 말하자면 그때 그 정권들을 보면서 미국이 이 지금 정권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점점 약해진다.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지금 미군이 정말 의미 없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겠는데 그 걱정이 되니까 평택으로 빼가지고 새롭게 기지를 조성한 거 아닙니까? 뭐 물론 이제 용산기지 이전이 더 큰 어떤 맥락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미군의 어떤 그 위치 자체가 많이 남하한 거예요. 네. 이번에 또 그걸 보는 거죠. 이 정도 평택 정도 남하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괌 정도까지 남하해야 된다. 그게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 말하자면 민주주의로서 뽑은 정치 세력이지만 그런 특정 진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리고 일정들을 봤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G7 때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나지 못하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어떤 그룹핑된 그 모임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까 얘기했던 인도태평양 4 그 참가국과 같이 했습니다. 3번을 다 가셨죠. 네. 그런데 요번에 쌩까고 안 갔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딜 갔냐? 광주를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소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권이 전환이 된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낮아질 수 있고 결국은 인계철선이 약화될 수 있고 한미 동맹의 어떤 균열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보면 가끝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본하고 미국이 있는데 일본을 공격해서 한쪽에 끈을 끊으면 그렇죠. 가시 벗겨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관세 협상에 이 전자권 문제를 끌어다가 레버리지로 한다는 이 자체, 이 무지의 인식 이게 결국 앞서 저희가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맛보기로 언급했던 부동산 정책의 맛보기에 이어서 그렇죠. 외교 정책에 있어 맛보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더 상황이 진행된다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상정하고 있는 바가 정말로 미국과의 파탄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뻔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파탄을 전부 다 트럼프한테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나라랑 화친하겠습니까? 중국몽과 함께하는 건가요? 그때는 말하자면 트럼프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가지는 대중들이 중국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가능성. 그때 중국이 적당하게 도광양의 시절에 하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화친하는 메시지를 내고 막 대한민국에 방문하고 이번에 에이펙 경주에서 하니까 거기에 갑자기 뭐 시진핑이 나타나거나 뭐 이러면 갑자기 해서 대중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중국에 우호적일까? 걱정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스피커들이 미디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만일 이게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여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있어야 돼요. 네. 정말로 미국과 관계가 파탄된 다음에는 그냥 흐름에 따라 흘러서 글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과 파탄 자체가 이 결과까지 갈 것이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네.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어떤 한계, 그 명확한 상황 속에서 본인들도 경적이 나왔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미국과 트럼프를 악마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외교적 실패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뭔가 가리려고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의 어떤 개입과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말로써 걱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친중 정권의 서막이 지금부터 좀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언급했던 그 올해 이제 8월 달에 미국 국방 계획을 그걸 실무 짜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인 것 자체가 배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도 외교 통일 관련한 전문가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동북아 균형자론,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유진영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보냐면 너희들 북중러랑 같이 하겠구나. 그렇죠. 우리 편 아니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심플한 정말 쉬운 답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더 공감하고 선호하는지를 각 국민들이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 북한, 러시아. 아니 그 외교 관계에서 거기랑 이제 뭐 사이가 험악하지 않으니까 아는 게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상, 문화, 사회적으로 유사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진영에서 이탈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번영과 어떤 사회 체제나 이런 걸 다 유지한 상태에서 북중러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각 개개인의 인권의 가치와 그리고 자유의 가치가 완전히 똥값이 되는 겁니다. 목격자 K님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홍콩, 예. 홍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으로 갈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 때 가치 동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경제의 어떤 토대 위에서 우리가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있고요. 전작권 환수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목격자 K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부터 바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겉으로는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뭐 특검이나 이런 거. 뭐 100% 정치 보복이죠. 네. 정치 보복이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반사적 이익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예.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재명 정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 보복 뉴스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제 이미지를 더 씌우면서 상대적인 어떤 반사적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어제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는데 이게 정치 보복으로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럼요. 이게 사실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사실은 뭐 세 가지 요건, 뭐 상당성 그리고 도주 가능성 예, 그리고 예. 증거인멸 이 세 가지 요건을 보지만 특히 재구속은 더 엄격하게 봐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구속 요건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새로운 어떤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새로운 이슈 나와봤자 뭐 외환인데 이번에는 외환 부분은 아예 빼뿐이고 그다음에 그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상당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려면 일단은 영장부터 이제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당시에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내란죄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구속 취소가 됐는데 그 판단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유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제가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안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강희 부속실장이라든지 또 김성훈 전 경호처장의 어떤 그런 어떤 진술 이런 것 때문에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은 저는 이것은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다. 왜? 지금 법원이 너무 많이 지금 편향되게 눕고 있어요. 특히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한 압박이 저는 굉장히 이게 좀 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서울고법부 또 연기를 하고 뭐 모든 지금 이재명 관련된 판결이 지금 알아서 그냥 연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법부 전반에 걸쳐서 너무 지금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재구속 관련된 것도 저는 이게 법리적인 판단이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고려에서 결정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적폐 사냥 시즌 2로 가는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사실은 처음 구속됐던 지난 1월달 그리고 반년이 더 지났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의 어떤 주요 종사자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서로 뭐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어떤 증거 관련된 것들 이미 압수가 다 돼가지고 없어요. 지금 굳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말씀드린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김성훈 차장이 이제 말이 뭐 달라지고 뭐 변호인이 있을 때 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김성훈 처장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이 달라진 게 없다 하고 강하게 언론에 이제 부정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 대한민국 법치 역사상 또 한 번 저는 치욕의 날이고 부끄러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재판부가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리는 이런 행태 참 이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 아닌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직권남용 이런 뭐 혐의가 있다 뭐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국무회의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직권남용 아닙니까? 글쎄 이제 이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직으로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명백하게 이게 직권 남용이다 뭐 이렇게 뭐 연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참 웃기는 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업무 관련돼서 뭐 지시와 그다음에 이제 살펴보라는 의견 제시를 혼동한 사람은 국무회의 참석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비공개 회의 내용 즉 국무회의 내용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개하고 싶어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 과방위에서 김현 과방위 간사가 방송 3법을 하면서 방통위원장이 의견을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장악할 뜻이 없기 때문에 방통위의 안을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당 간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가지고 뭐 비공개회의 내용을 뭐 공개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영풍 대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언론 장악을 해야 되고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현재 쫓아내기 위한 지금 현재 갖은 어떤 지금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좀 거친 좌파였고 지금 이재명 정권은 좀 세련된 좌파가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이 딱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KBS 사장이라든지 다 쫓아내고 또 뭐 버티고 있었던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도 탈탈탈 털어서 2,500원 김밥 때문에 다 쫓아내고 나중에 소송에 이겨서 다시 이제 뭐 복귀하기도 잠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땐 은근히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다. 네. 즉 방송 3법을 이제 바꾸어서 이제 이사진을 바꾸어서 그 이사진 내에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쫓아내므로써 그런 것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아주 세련되게 지금 이제 방송 장악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본인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딱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나는 안 나갑니다. 끝까지 임기 지킬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뉘앙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진숙 위원장의 그런 태도가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이재명 정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눈에 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대전 MB 사장 시절에 지금 뭐 법과 쓴 것도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수사를 나와서 어떤 형식으로도 엮으면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나가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자리는 언론의 중립을 위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명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네. 내년 8월까지 이제 임명이 보장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때 막 물러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등 종편 재해승인 때 조작했다. 그렇죠. 점수 조작이죠. 예, 점수 조작한 것 때문에 당시 방통위의 직원들, 국장, 과장들이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것을 책임져라. 그렇게 요구를 당시 저도 가방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한상혁이를 무작정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지금 언론장악의 가장 걸림돌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우리 이거 트럼프 이야기 좀 하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권하고 지금 한미동맹 끝내버리려고 하는 심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럽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을 좀 낮추겠다는 어떤 공약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해외 주둔 미군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한 4군데가 되는 것이죠. 유럽을 대표해서 독일. 그다음에 이제 중동, 예.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에 이제 일본과 한국,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이제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보완적인 그런 또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치스 라인이라고 해서 당시에 그 이제 그 미 국무부 1948년 49년도에 국무장관을 했던 에지슨이 이제 우리 당시에 대한민국 제외하고 일본, 대만을 이런 에치스 라인을 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김일성 정권의 남침의 오판에 큰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일본의 주일 미군 사령관을 포스타로 하고 또 주한 미군 사령관을 이제 3스타로 격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점점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좀 감축하고 줄이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 좌파 정권이 와서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지금 불만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나토에도 뭐 찾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또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 2차 대전 이후에 주둔한 그 주한미군을 뭐 점령군이라 표현한다든지 또 미 문화원 점령한 또 김민석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로 한다든지 굉장히 어떤 반미 성향이라고 친중 방미 성향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전작권 환수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한국 우리 대한민국 정권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데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주한 미군을 계속해서 좀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그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아니면 의원 시절에 한 3년 전 이야기인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외국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발언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작권 환수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주한미국 철수하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이게 전시작전권, 전작권이라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계속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요구를 합니까? 미군이 주둔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이제 미 기업이라도 좀 투자를 해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어떤 공격 방어막이 좀 돼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어떤 나토에 이제 가입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러시아와의 휴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뭐 도네츠크라든지 루안스크라든지 땅 문제도 관련돼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전쟁이 발발된 겁니다. 예. 그만큼 나토로 인한 즉 나토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군의 영향력,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 협력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작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군이 유사시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유사시에는 미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개입을 했을 때 모든 어떤 작전권을 미군이 갖게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상시에도 우리 대한민국 육군과 국군과 그다음에 또 미군과의 어떤 그런 어떤 장비라든지 배치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면밀히 한미가 협력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작권을 만약에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러면 속된 말로 해서 주한미군이 여기에 그 주둔할 필요성부터 해서 그런 어떤 무기 체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는 미국이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의 환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면에서 아주 절대적인 어떤 사항인데 이런 것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좀 슬슬 발을 뺄까 이렇게 생각하는 트럼프 정부의 그는 왔다구나 하는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 보낸 특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냈는데 이 김종인 씨가 몇 년 전에 트럼프는 소위 말해서 미친 사람이다. 광인 정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런 사람이 미국 특사 보내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특사죠. 네. 대단히 부적절한 특사죠.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국내에서는 뭐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 정치 선거에 있어서 영향력을 조금 발휘를 했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분들, 국민들은 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외국에는 그게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간 특사들은 보면은 그래도 명색이 민당 출신이지만 국회의장이라든지 이 전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전직이 없고 뭐 국회의원이 답니다. 그런 사람이 일단은 간 것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라? 이 뭐 다른 어떤 나라에는 전직 국회의장을 보면서 우리는 뭐 이런 뭘 보냈지?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고 트럼프와 저는 만나지도 못할 것 같은데 트럼프와 만났을 때 방금 말씀했듯이 2021년 당시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트럼프를 비판을 하면서 너무 팬덤에 의존한다. 팬덤에 의존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그게 광인이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런 것들이 페이스북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압니다. 이 SNS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비자도 지금 이제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렇죠. 미국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특사 가기 전에 비자로 지금 발급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심하게 공격한 사람이 특사로 온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손님인데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이 뭐 선거 때 그 이재명 대통령 좀 도왔기 때문에 아이고 어르신 뭐 한번 미국 가서 바람 좀 쐬서 오시죠. 뭐 이런 식으로 배려한 차원 같은데 아니 이게 특히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트럼프의 관계에서 지금 관세 때문에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시기에 뭐 제대로 역할도 하나도 못할 그리고 트럼프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특사를 보낸다?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외국 문제, 특히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아마추어고 잘못하고 있다. 우물안 깨구리고 정말 구들먹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오늘 매일신문 이제 칼럼도 한번 만들었어. 이제 제가 제목이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이런 식으로 칼럼도 썼습니다만은 칼럼은 띄워주세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이재명 정권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매일신문 칼럼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대구 매일신문이 이번에 탄핵 전국에서 거의 전국지가 돼버렸어요. 저기에 이제 칼럼을 쓰고 계신데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그럼 우물안 개구리가 누구란 소리입니까? 예, 이재명 정권이죠. 네. 정권이다. 나라를 흔든다. 나라를 어떻게 흔듭니까? 지금 법치를 정면으로 흔들고 예. 자유민주주의에 지금 언론을 특히 자유파 언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먹는 이런 어떤 포퓰리즘의 이런 어떤 재정 그 현금 뿌리기 그리고 관련된 지금 부채 탕감을 통해서 어떤 그 성실하게 부채를 갚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해서 나라를 흔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장관 후보자들 이야기 조금 하죠. 이 국방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병적 기록을 지금 안 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잘 아시지만 안규복 장관 후보자는 이제 방위병 출신입니다. 네. 방위병 출신이 과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작전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국방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느냐. 예, 예.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하고는 달리 소위 말해서 군령과 군정을 다 국방부 장관이 하기 그렇죠.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기본적인 어떤 작전 개념, 군사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과연 이제 민간인 출신, 방위병 출신의 안규백이가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느냐 참 걱정을 했는데 가장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초가 돼야 될 어떤 자료, 병적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자료를 떼면 어느 부대에서 이제 뭐 언제부터 어떤 병과에 이제 있었다 그런 기록이 병적 기록 아닙니까? 근데 그 병적 기록을 안 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갔을 때 여건 안 되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뭐 방위병이기 때문에 뭐 부끄러워서 안 내는 겁니까? 왜 안 내는 겁니까? 저는 안 낼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안 내면 과연 국방부 장관을 본인이 제대로 하려는 의사가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러울 밖에 없는데 근데 지난번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우리가 참 봤듯이 이제 이 청문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번에 사상 최초로 정인 없는 청문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료도 안 내요, 자료도. 예를 들어서 청와대 관련된 석사학위 관련해서 뭐 출입국 관리 자료를 내라. 출입국 관리 자료는 민원 24시 뛰면 5분 만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료를 내지 않고 본인이 그냥 항공사 재편집하는 걸 자료를 내는데 알고 보니까 항공사 편명도 없는 허위 자료인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안 내고 소위 개기는 그런 게 학습 효과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병적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군인은 물리군이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방위로 근무했다는데 부대 안 갔나? 뭐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자, 우리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뭐 친한파로 지적도 받고 지금 적폐청산 시즌2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뭐 상당수 의원들이 벌벌 떠는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기류는 3대 특검을 바라보고 있는 기류는
크게 보면은 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 싸워야 된다 이런 어떤 기류도 있고, 또 해당 뭐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긴장을 하는 기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조경태 의원처럼 특검 대상인 사람들은 미리 당에서 나가라 예. 이렇게 동지들에게 칼을 꼽는 크게 지금 세 가지 기류가 있는데 예, 예. 저는 정말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배지에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배지에 지금 연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법치주의를, 그리고 재정 포퓰리즘을 이렇게 황폐를 시키면서 3대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비극적으로 또 재구속이 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예, 예. 겨우 뭐 하는 이야기가 대변을 통해서 뭐 타당하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파 보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의힘 대응하는 거 보고 정말 원망을 하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벌벌 뜬다든지 또 동지들이 등 뒤에서 칼 꼽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게 같은 당이 맞느냐, 정말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결사체로 만든 동지가 맞느냐, 이런 어떤 회의감이 좀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코 이런 어떤 수사에 좀 굴해서도 안 되고 더 강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참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또 내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참, 저도 국민의힘 의원이고 의원 소속이었고 지금도 당원이지만 참 너무너무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적폐청산 시즌2에 벌벌 떠는 국민의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좀 태생에 있던 차이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좌파에서는 민주당인 뭐 운동권이라는 걸 통해서 과거 이제 깜빵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절대 좀 이렇게 무섭지 않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않고 뭐 사회에서 뭐 법조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좀 태생의 차이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평가하는 당 그리고 진영의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쪽 진영 같은 경우는 깜빵에 갔다 오면 어떻게 보면 좀 영웅 취직을 받고 예.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계급장으로 되는데, 우리는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지금 조경태 의원처럼 아예 미리 나와라 이런 식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그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오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라고 이제 압박을 하니까 주변에 이게 도와주는 동지들이 없는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두 가지 이유인데, 지금부터라도 벌벌 떨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싸우는 것만이 본인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홍석준 전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주제로 들어봤습니다. 역시 거침없이 쾌도난마 발언을 해주시는 홍석준 전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잘사 회원 가입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과 몸과 돈이 삼위일체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화이팅!